올해 택배업계 노동자들의 과로사 소식이 여러 차례 전해지면서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 왔습니다. 지난달 13일에는 택배 종사자 과로사 방지 대책도 발표됐었는데요. 대책 중 일환으로 택배업에서 산업안전관리가 얼마나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과 업무 여건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오늘 택배 노동자들의 노고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 이외에도 파트타임도 퇴직금이 있는지,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등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알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지금 수능을 치르고 있는데 네네. 수능 때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나죠. 저도 수능이 망했었는데요. 예. 예, 그때는 뭐 망하면 진짜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예. 큰일 나고 그런 건 잘 없더라고요. 아, 맞아요. 또 다른 또 삶의 기회들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최선을 다하셨으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너무 형식적인 말이어서 위로는 안 될 것 같네요. 아, 네. 수능 보시는 분들이 안 듣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산업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네. 그분들에게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산재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래 노동법은 근로자, 우리가 항상 말하는 이제 근로자분들만 적용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뭐 택배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학원 강사분들, 보험 설계사들 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수 형태 종사 근로자라고 지칭을 근로 종사자라고 지칭을 하면서요. 근로자하고 유사하게 일은 하시는데 법의 적용을 못 받는 분들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노동법을 적용 못 받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하시는 데 있어서는 안전은 확보해 줘야 되겠다. 예. 예, 그런 취지로 일터에서 안전,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은 무조건 확보해야 된다는 취지로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맹점이 하나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작년 19년도 1월부터 적용돼서 이제 적용이 되어 왔고요. 산재보험 예.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적용을 받아와셨는데요. 근데 이게 실상으로 제대로 정착이 안 된 게 어떤 거냐면 우리는 근로자라고 하면 당연 가입이거든요. 직장에 들어가면 산재보험은 당연히 가입되는 거고 그 산재보험료는 사용자의 100% 부담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했는 길은 열어놨지만 탈퇴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놨어요. 그 적용 제외 신청을 하면 무조건 탈퇴하게 돼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 산재보험료를 5대5로 나눠서 내도록 하는 거에 기인하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률이 한 36%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굉장히 통계가 낮네요. 있습니다. 네, 예.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올해 택배 업무와 관련해 많은 문제가 알려지면서 네. 업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네네. 택배 주문부터 배달까지의 과정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꽤 많은 단계를 거치더라고요. 그렇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택배를 주문을 하면 바로 어디 물류센터 한 군데만 거쳐서 거기에서 바로 오는 게 아니라요. 예. 그 중간에 서브 물류센터라는 것을 거치게 돼 있어요. 서브 물류센터. 예, 그래서 우리가 주문을 하면 우리가 그냥 다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작은 물류센터 또는 대리점이라고 하죠. 그 서브 물류센터를 한번 거친 다음에 지역 거점마다 한 군데씩 있는 허브 물류센터로 가게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보면 거의 보면 뭐 이천이나 김포나 조금 외낙지에 되게 큰 물류센터라고 크게 적어 놓으신 걸 보고 있네요. 거기가 허브 물류센터라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주문해서 허브 물류센터 서브랑 허브 물류센터 거치는 거를 간선 상차라고 하고요. 거기에서 각 배달지로 다시 역순으로 가는 게 간선 하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껏 택배 배송조회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서 간선 상차, 간선 하차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저희 집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시켰는데 물건을 이게 갑자기 어디 저기 이천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받으러 갔으면 받았을 텐데. 맞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허브에 갔다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 택배 기사님들의 상하차 작업, 서브 물류센터에서의 상하차 작업은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누구 부담으로 지을까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규정이 안 되니까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대상 택배사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 네네. 일단은 노동부에서 주요 택배사 그 서브센터에 대해서 네. 그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를 보기에 앞서서 네. 내용을 좀 감독했다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재 예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예.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사업주가 해야 될 의무들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봤는데요. 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안전 그러니까 일을 하시면서 위험 요인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택배 종사하시는 분들의 위험 분류 사항들을 한 10몇 가지를 14가지, 15개까지를 그 분류를 해놨단 말입니다. 이런 예. 겁니다. 뭐 그 집화할 때 배송할 때는 뭐 좌파요? 교통사 죄송합니다. 네. 마스크를 쓰니까 예. 예. 그 집하나 배송할 때는 아무래도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이 노출되실 수 있고 예. 그다음에 분류 작업이나 다른 컨베이어 벨트에서 또 들어서 옮길 때는 뭐 넘어짐, 떨어짐, 부딪힘 같은 게 그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들었다 놨다 하는 게 그러니까 근골격계 질환들이 많이 오실 그럼요.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에 대한 예방책들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어떤 컨베이어 벨트에 그 방호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예. 그런 걸 자대로 하고 있는지 잘 교육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했었습니다. 이번에 살펴봤습니다. 네. 모든 택배사를 다 감독을 한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4개 택배사. 근데 여기서 그냥 말씀드려도 되죠. 어차피 다 발표를 했으니까. CJ, 한진, 롯데, 로젠 택배 4개사를 선정했고요. 근데 그 4개사에 있는 허브가 아니라 서브 물류센터 440개소와 협력업체 그다음에 대리점 430개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서브 터미널이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서브 터미널인데 440개소라고 말씀드렸는데 44개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약 10%밖에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감독 결과도 궁금한데 네. 사실 그다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긍정적일 수가 없죠. 네. 뭐 이제껏 왜냐하면 택배 기사분들 가로사가 많이 발생했다는 건 그 산업에 분명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특수형태 종사자분들이니까 노동법 근로기준법 감독할 수는 없고 산업안전보건법을만 감독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132건이 사법 처리 대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법 위반으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됐고요. 그다음에 바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조항만 금액으로 해서만 총 2억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 보니까 역시나 가장 기본적으로 안전장치를 갖춰놔야 되는 컨베이어 벨트에서의 그 보호 장치 있잖아요. 컨베이어 벨트에 접근하지 못하는 그 어떤 레일이 돌아가는 쪽에 방호 장치가 미흡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건 생명과 또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죠. 그다음에 비상 정지 장치도 없었는 데가 있었대요. 왜냐하면 뭔가 끼우면 바로 비상 정지 장치 눌러서 중단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데도 없었던 것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근골격계 부담에 대한 그 보호 조치 위반도 많았고 더더군다나 안전보건 교육은 거의 뭐 미실 씨가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감독하면서 택배 기사님들의 업무 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근무를 하고 계신 겁니까? 네, 이번에 되게 그동안 뭐 국가에서 어떤 조사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기타 사설에서 많이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이번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뭐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택배 기사분들은 주 6일제가 정착이다. 성수기 비성수기 모두 6일이라고요. 심지어 성수기에는 7일간 일하는 것도 많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업무 시간이 제일 중요했죠. 성수기 14시간 이상 하는 거는 기본이었고요. 비성수기에서 12시간 이상. 되게 평균적으로 응답자의 한 90%가 10시간 이상 일한다. 하루에 비성수기 뭐 성수기 불문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분류 작업 시간이 있잖아요. 이 분류 작업을 누가 해야 되나 택배 기사가 해야 되나요? 아니면 회사가 해야 되나요? 문제가 있는데요. 이 작업에 무려 5시간이나 투입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회사에서 고용한 근로자가 하든 택배 기사분이 하든 근데 분류 작업을 누가 직접 하냐고 물어봤더니 택배 기사의 78%가 본인들이 직접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그 분류 인력이 회사에 있더라도 그 비용의 부담을 누가 하고 있느냐. 역시나 택배 기사가 부담하고 있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회사와 택배 기사가 반반 부담하고 있다. 응답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점심은 어떻게 해결하시고 몇 분 정도 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점심시간은 30분 미만으로 차에서 해결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자, 6587번님께서도 택배비 아무리 무겁고 비싸도 기사의 수수료는 1,000원 미칩니다. 네.
아, 이렇게 또 말씀하셨네요. 열악한 환경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선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게 있겠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예. 역시나 배달 수수료 인상이 약 35%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분류 작업에 대한 전문 인력을 좀 투입해달라. 그다음에 개인 그 지연 배송에 대해서 허용을 조금 해달라라는 개선 사항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예. 합니다. 우리 시민들도 사실 택배 늦게 오면 욕하잖아요. 아, 네. 그런 또 시민분들의 인식 개선도 좀 필요해 보이겠습니다. 네, 마음이 조금 급하신 걸 좀 내려놓으시고요. 예, 예.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참 들어보니까 노동 여건이 열악한데 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까? 근데 뭐 대책이라고까지 좀 칭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그냥 예. 향후 계획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이제 추진이 되고 안 되고 해야 될 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업체들이나 거기가 산업안전보건법 안 지킨 거 어떻게 할 거냐. 결국에는 지도 점검 계속 이어나가겠고 법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홍보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발표에 대해서 택배업계 종사협회나 뭐 산업에 관계 있는 분들을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 심각성을 조금 알리고 예. 경각심을 뭐 환기시킨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예.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불공정 거래 관해 아까처럼 뭐 분류 작업에 택배 기사가 뭐 반환 부담한다는 건지 아니면 지연 배송이 일어나면 계약의 조건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자기 맡은 구역을 전환시킨다든지 이런 그 불공정 거래 관행이 있다고 하면 특별 제보 기간을 이번 달 말까지 운영한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운영한 방안 그 제보된 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좀 개선할 거냐 이런 계획을 앞으로도 뭐 수립해 나간다고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노무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468번님의 상담인데요. 네. 저는 47년생입니다. 저 같은 노인들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퇴직금은요? 라고 하셨네요. 예, 당연한 걸 여쭤보셨는데요. 예. 먼저 최저임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최저임금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모든 연령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예. 어느 지역에 어떤 일을 종사하시든지 간에 당해년도 최저임금은 무조건 적용됩니다. 올해는 예. 8,590원인 거고요. 내년도에는 8,720원인 거예요. 성인 근로자들은 당연히 적용되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봤는데요. 사실 청소년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해요. 청소년도 최저임금 적용받을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약하니까 일을 덜 한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도 이 문자 주신 분도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적용받을 수 있고요. 당연히 1년 이상 근무하시다가 퇴사를 하시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당연히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뭐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안 되는 거 있으신다면 이런 거죠. 47년생이시니까 지금 70이 넘으셨는데요.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상이 되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다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만 65세가 넘으셔서 취업을 하셨다고 하시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지를 못하십니다. 네, 크게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면 사실 건강보험료도 떼고요. 그다음에 소득세도 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당연히 최저임금과 퇴직금이 적용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0214번님 안녕하세요. 완전 애청자입니다. 너무 급해서 여쭤봐요. 연차인데 19년에 입사하고 19년 6월 25일에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다쳐서 8월 11일까지 공상으로 병가를 했습니다. 1년 미만이라고 연차가 달수만큼 차감됐는데 이렇게 빼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지금은 19년도 초에 입사하셔서 1년 미만 기간에서 6월 25일 날 일하시다가 다치셨다고 손가락을 다쳤네요. 예. 일하시다가 8월 11일까지 일하다가 다쳐서 8월 11일까지 공상으로 병가를 썼어요. 네. 공상으로 병가를 쓰셨다고 하는 거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서 휴업한 기간으로 처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1년 이상이 되셨으면 출근율에 당연히 포함되고 소정근로 있으면 빠지고 출근율에는 간주하는 걸로 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이라서 1개월 개근을 채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6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 약 한 2달여에 거쳐서는 만근이 못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생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월차 개념의 휴가는 생길 수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6040번님, 저희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요. 사장님이 연차가 없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라고 하셨네요. 아, 네. 아쉽게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4명만 있다고 4명까지만 있다고 한다면요. 예. 연차 휴가가 적용되지 않고요. 음. 그다음에 연장 근로 우리가 소정 근로 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시더라도 연장 근로 가산 수당을 받지를 못하세요. 예. 예, 그게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4인 사업장에서 왜 이렇게 차별 적용하는 데에서도 이게 약간 평등하지 못하다는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소송을 많이 제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매번 나오는 게 뭐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해야 된다. 그다음에 근로감독의 능력의 한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합헌이다, 위헌 아니다라는 결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자, 0907번님. 24시간 맞교대하는 경비입니다. 1년에 연차를 며칠 쓸 수 있는지요? 근무일로 며칠 쓸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그냥 1년 근무하셨다고 하시고요. 예. 그 맞교대 하시면 격일제 근무하시는 거니까 예. 경비원이니까 격일제로 합니다. 근데 15일 연차의 발생은 똑같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는 하루를 사용하면 2일을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그냥 맞교대니까 그냥 그날의 연차를 사용하셨다고 하루만 사용하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 결국에는 이틀을 차감해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양일간에 걸쳐 있으니까 격일제니까 한 번 사용할 때 2일의 차감이 가능하다라고 예. 생각하시니까 결국에는 한 번 쓰시면 연차가 이틀이 차감되는 게 발생하니까 사용하시는 거는 7.5일인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7.5일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7.5회를 사용하면 15일이 다 소진되는 거죠. 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예. 네. 하루 쓰는데 이틀 쓰는 걸로 되는 겁니까? 저도 이게 처음에 노무사 자격증 따고 나서 공부할 때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예. 왜냐하면 아무리 격일제라고 그러더라도 한 번 사용하는데 이틀을 차감을 해도 된다? 예. 저도 지금도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예. 거의 노동부에서는 예전부터 확립된 그 유권 해석으로 적용시켜 가지고 예,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적용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7479번님, 건물 관리 대가로 한 달에 21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발생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네요. 네, 뭐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어차피 요거는 제가 요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요거는 근로복지공단 그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요. 산재보험 요율에 대해서 검색하시고 그걸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고용보험료는 21만 원에 0.8%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요게 이제 근로자 0.8%는 사실 근로자에 대해서 21만 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공제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용자 우리 지금 그 문의 주신 분의 입장에서는 납부해야 되는 금액은 0.8% 본인 이제 회사 부담 0.8% 그다음에 여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은 고용안정직능개발비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고용산재보험료 역시 우리 그 근로복지공단 토탈 사이트를 가면 계산기가 있으니까 한번 21만 원 넣어서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게 제일 빨라요. 네. 자, 0486번님, 와이프가 제 거래처에 2020년 9월 달에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2020년 11월 28일에 그만 나와도 된다고 하며 실수한 게 있으니 내일부터 당장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병원에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닌데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 전화해서 와이프가 권고사직 당했으니 거래 못하겠다고 하는데 저도 기분이 몹시 나쁘고 와이프도 어이없어 합니다. 권고사직 근무는 3개월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그 입사일이 언제라고 말씀하셨죠? 2020년 9월 달에 9월 달 정도에 예. 입사하셔서 11월 28일에 해고를 당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석 달 좀 안 되게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저기 지금 해고를 말씀하시다가 공고사직도 말씀하셔가지고 조금 헷갈리긴 한데요. 결국에는 뭐 수습 3개월의 기간 동안에 본처형이 안 되신 걸로 생각하시고 또 그 다음에 뭐 나가라고 하니까 이 권고사직과 해고의 용어를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내가 그거를 받아들였다는 의미인 거고요. 그다음에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해고 아닙니까 이거? 네, 그렇죠. 요거는 아까 뭐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해고인 거죠. 그런데 실업급여를 물어보시니까
해고 이 5인 사업장에서 부당 해고는 구두상 해고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당 해고는 성립을 하는 거고요. 예. 물어보신 거는 실업급여를 여쭤보신 거니까 역시 실업급여는 그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돼야 된다는 요건을 먼저 충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3개월 근무하셨으니까 그냥 3~3은 90일이라고 치더라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전에 실업급여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어떤 직장을 다니셔서 3년 이내에 있다고 하면 피보험 단위 기간은 통산 합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더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해고에 분쟁이 생겼으니까 예. 자발적인 이직은 퇴사는 아니신 것 같으니까 비자발적인 퇴사진 것 같으니까 수급 사유는 인정이 돼요. 근데 두 번째로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을 인정받을 수 있냐는 한 번 더 알아보셔야 됩니다. 예, 아주 명쾌한 답변이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남부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